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있으면 정말 남일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당장 우리 수출 기업들의 타격부터 에너지 대란,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평화 통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 전쟁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단기적,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교수님, 저희 한반도에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설명을 달리 할 수 있는데요. 특히 한반도 같은 경우도 결국은, 양대 세력의 어떤, 단층 선상에 놓여 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남의 일 같지 않다는 얘기가 바로 이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미중러의 전략 경쟁에서 지금 냉전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있어서, 한반도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관계에 있어가지고 경제적으로 이제 연결돼 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로부터는 이제 공급망이 이제 계속, 그러니까 공급망이라는 게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죠. 네. 그와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현 정부도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러시아 쪽하고 공급망을 이제 끊어야 되잖아요. 네,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 수입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 수출입 관계를 갖다가 이제 끊어야 되고, 거기다가 러시아에 나가서 그 투자했던 기업들이 이제는 철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됩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대한민국으로 봐서는 데미지를 입는데, 그렇다고 그냥 계속 있을 수는 없고,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출입 구조라든가 아니면은 그 러시아와의 관계가 전면화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젠 단절이죠. 철의 장막이 이제 쳐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뒤로 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은 러시아하고는 그런데 중국하고는 어떠냐? 중국하고의 한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의 수출입 구조 중에 30%가 넘습니다. 30 몇 프로 됩니다. 예전에 40%까지 왔는데 그 사이에 한국이 살살 이제 빠져나왔죠. 많이 빠져나왔습니다. 롯데 그룹 같은 경우도 거의 다 빠져나왔고 이마트도 빠져나왔고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빠져나왔다 하더라도 이 글로벌 공급망에 있어가지고 한국과 일본과 그 중국과의 관계가 이런 밸류체인 형식으로 엮여 있는 걸 끊을 수 있을까? 못 끊습니다. 만약 끊게 되면 한국은 요소수 사태에서 한번 크게 된 적이 네. 있죠. 요소수 사태는 아주 작은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이 흔들리는데 만약에 중국하고 완전히 끊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국제 질서는 사실 있죠. 강자의 논리에서 움직입니다. 힘을 가진 자가 움직여 나가요. 한국이 거기서 아무리 움직인다 하더라도 거기서 약간의 전략적 자율성을 가질 수 있죠. 그걸 갖다가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왜 전략적으로 모호성을 가지고 있냐 그러죠. 그건 갑의 입장에서 모호성이라 그러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의의 입장에서는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단어인데 느낌이 틀리잖아요. 전략적 유연성을 어떻게 길게 가져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국적 입장이 어려운데요. 그렇다 해가지고 그런 거대한 어떤 지정학적 어떤 변동 상황에 대해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를 들면은 이제 대러 제재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맨 처음에는 좀 멈칫멈칫했지 않습니까? 네. 멈칫멈칫했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나쁘진 않았던 거죠. 하루 이틀 멈칫하면서 결국은 일본 다음으로 대러 경제 제재에 참여를 했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거의 참여를 안 했어요. 전 세계에서 참여한 국가를 보면 파이브 아이즈 국가 플러스 일본 그 다음에 한국이더라고요. 유럽이라 하면 당연히 그냥 27개가 같이 들어갔고 나머지 국가들은 다 중립을 지키거나 아니면 경제 제재에서 빠졌습니다. 물론 유엔에서 그 규탄한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당연히 그 규탄을 받아야 되고요. 그런 문제는 그런데 한국이 이런 어떤 글로벌 공급망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단기적으로 봐서는 안 되고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사실 분리를 해야 됩니다. 한국은 한미 동맹이 기초가 안 된 이상은 힘을 못 써요. 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국제 질서의 가장 큰 원칙입니다. 네. 한미 동맹에 기반해서 그쪽에 만약에 양자 선택을 하라 이러면 저도 지금 학자로서 국제 정치 학자로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양자 선택하려면 100% 미국 쪽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고 그건 어떻게 보면 길게 봐가지고 있죠. 자유 동맹이라 그러죠. 민주주의의 가치를 갖다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국가들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한미일 대 북중러의 구도가 좀 가속화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신냉전 구도가 바로 그거거든요. 네, 신냉전 구도가 결국은 한반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북한도 사실은 중국이나 러시아에 가고 싶지 않았죠. 지금까지 계속 중국 속에 중국하고 어떻게 하면 끊으려고 북한은 그렇게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왜냐하면 북한이 가장 두려웠던 국가가 남한이 아니었어요. 남한이 아니고 오히려 중국이 가장 두려운 국가였고, 만약에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중국 인민해방군이 들어가지 미군이 들어갈 리가 없고 한국의 군대가 들어갈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북한도 그 어떤 구도 안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게 앞으로의 그 미래 국제 질서일 거라는 게 제 느낌입니다. 네. 제 생각에는 이게 우리가 뭐 낙관하기는 어렵죠. 낙관도 비관도 필요가 없는 건데 어떻게 보면 위기와 기회라고 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우리가 잘 못 맞이하게 되면 엄청난 위기가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굉장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오늘 저희가 사실 큰 틀에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게 우리 주제가 통일톡톡톡이잖아요. 통일의 기회가 통일 문제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오늘 모였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러시아는 뭐 여러 가지 많은 걸 대비했다고 하지만 러시아와의 싸움의 상대가 어떻게 되냐면 미국과 유럽 공동체 서방국가 전체에 그 다음에 힘 좀 쓰는 나라들은 다 미국 편에 서갖고 지금 러시아를 제재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러시아의 경제 규모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1조 7천억 달러의 GDP만 봤을 때는 러시아가 1조 6천억 달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사실은 1,000억 달러가 적은 겁니다. 그 나라 경제 규모. 이것만 가지고 보면 또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경제 규모는 뭐 K-팝서부터 이런 거 다 포함해 갖고 우리는 얘기하는 거고 네. 그 러시아는 이 원자재, 천연가스, 오일 굉장히 단단한 경제적 뒷받침이 되는 자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당연히 뭐 우리보다는 대국이죠. 영토로나 모든 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싸움의 상대가 러시아가 국제사회에 완전히 고립되는 길로 지금 가게 될 때에 봉쇄를 당하는 입장이잖아요. 네. 여기에 이제 중국이 과연 러시아하고 계속해서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 대미 전선을 추구해 나갈 거냐라고 하는 건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그 공급망, 그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건 문제가 되는 건 서방 세계나 미국만 문제되는 거 아니거든요. 이건 중국도 문제가 되고 러시아도 문제가 됩니다. 러시아가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나라는 아니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없으면 불편한 게 많아요. 예를 들어 한국의 반도체가 중국에 안 들어가면 중국에 지금 생산하고 있는 뭐 전기차니 뭐니 이게 생산이 됩니까? 생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런 부분들은 협력의 여지가 소통의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러시아가 그러면 뭐 전망해보게 돼 이게 장기화되면서 러시아의 국력이 굉장히 쇠퇴하거나 어려워진 입장이 되고 미국과 서방 세계에서 봉쇄되는 입장이 돼버리면요. 한반도의 아까 북중러라고 하는 그 이야기하시는 그 북한을 떠받들고 있는 말하자면 뒷배가 되고 있는 중국이라든가 러시아에서 러시아가 흔들리는 상황이 되게 되면 힘의 균형이 여기서 무너지는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게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힘이라는 건 균형이 있을 때 평화 유지되는데 한쪽이 균형이 확 무너지게 되면 그것에 의해 갖고 뭐 여러 가지 변동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 대응을 굉장히 잘해야 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결국은 이런 지정학적 변화 속에서 우리가 통일의 기회를 삼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계산이 복잡할 거라고 봐요. 저는 러시아도 굉장히 러시아 내부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당황하고 있고요.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중국도 이 대만에 대해서 지금 자기들이 뭔가 그 다른 뭐 대만을 복속시키려고 하는 거는 뭐 굉장히 그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걸 느껴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그 북한 입장에서 제재 국면을 벗어나서 지금 어려운 그 상황을 극복하고 싶어 하는데 이 극복하고자 하면서 이 기회를 봤던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그 어떤 군사 전문가 얘기가 북한이 쏘아 올린 극초음속 미사일이 과연 북한이 개발
한 거냐 자체적으로. 어. 자체 개발한 게 아니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러시아제 아니면 중국제인데 중국제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이 저 흑초음속 미사일을 그렇게 어떻게 그 미국도 개발하지 못한 그 첨단 이 무기인데 그거를 스스로 개발할 수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하신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합동 군사 훈련을 지금 벌려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엄청난 변수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주고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지금 미국과의 안보 동맹 관계를 철저하게 하면서 북한의 이제 급변 사태라든가 어떤 그 체제 변화적 상황을 갖다가 충분히 준비하고 대비하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교수님은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가요?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들여다보면은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전쟁의 화마에 휩싸이게 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결국은 국론 분열입니다. 그다음에 정치인들의 부패. 결국은 맞아요.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문제가 정치인들의 부패 때문에 계속 권력이 바뀌었거든요. 친러, 친미 왔다 갔다 네. 하면서 서로가 갈등을 벌였는데 아니 우크라이나 정권을 잡았던 뭐다 그 역대 정권의 뭐다 그 대통령들 보면은 다 부패했어요. 우크라이나 국민만 계속 그냥 힘들어졌던 거죠. 그리고 또 국론이 분열됐고 그 다음에 동과 서가 나누어져 있고 이런 어떤 분열된 우크라이나에 비집고 들어간 게 외세입니다. 외세가 그걸 갖다가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1991년도에 수많은 어떤 논문에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굉장히 문제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우크라이나 내부에 이런 분열된 요소가 1991년도에 있었다는 얘기를 그때 논문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 분열된 양상이 언제부터 터져 나왔냐면 2006년도부터 갈등 양상이 전면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또 개입하기 시작하고 또 미국 쪽에서도 개입하기 시작하고 우크라이나 내에 갈등적 요소를 갖다가 결국은 국제 사회를 움직이는 거대 양대 세력에서 들어가가지고 계속 확대를 시켰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됐고요. 그 부분을 봤을 때는 한 나라의 그 갈등이나 아니면 그 분열 문제가 굉장히 취약하다. 그래서 한국은 이런 부분이죠. 지금도 보면은 뭐 한국 내에서 보면 양극화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학자 입장에서는 정치가 양극화된다는 게 가장 이게 맞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 요소입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옳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편 내 편으로 갈라버리거든요. 진영 논리로 가는 거죠. 네. 그런 문제, 우리 대한민국이 이 부분을 다시 또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하다가는 이런 식으로 내부 분열이 결국은 국가를 망하게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패,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부패 문제 있죠. 공정 부패. 대한민국은 있죠.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은 세계 부패 지수에서 굉장히 높아요. 부패가 이상하죠. 높다고요? 네, 부패 지수가. 정치권의 부패 지수가. 유럽에서 한국의 부패에 대해서 지금까지 전 세계 부패 지수를 갖다 계속 이렇게 그 리스트업 해가지고 매년 이렇게 공개하는 데가 있습니다. 영국의 무슨 글래스고 대학의 어떤 연구소에서 거기 보면은 최근 한국의 10년 동안에 부패 지수가 46등에서 46등, 전 세계 46등에서 한 등 올라갔어요. 45등으로. 그러면 도대체 지난 10년 동안 뭘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보 정권이라고 얘기하는 정부나 아니면 보수 정권이라고 얘기하는 정부나 보니까 똑같은 겁니다.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혀 앞을 나가지 않았다는 거. 이 문제 있잖아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그 문제 이거 있죠. 뭐냐면 이 양극화되는 문제도 있지만은 결국은 경제적으로 양극화되는 문제 있죠. 이 문제 해결 못하면은 우크라이나 같이 만약에 외부에서부터 어떤 공격을 받았을 때 같은 목소리를 내고 대비를 못할 가능성이 있고요. 전쟁이 났을 때 도망치려고 하는 경우가 돼버리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이 엘리트들이 조금은 자성을 해야 됩니다. 한국의 정치 엘리트하고 그다음 경제 엘리트들이 경제 민주화를 갖다 그렇게 15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하나도 진척이 안 나갔다는 게 사실이거든요. 경제 민주화 얘기하면은 그건 뭐 좌파적 성향이 아니냐 그런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보다도 나은 모범적인 국가로 나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대한민국이 모범적으로 나가게 되면은 북한은 자동적으로 그냥 무너집니다. 네,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북한 뭐 어떻다 얘기할 필요 없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국가가 되고 잘 사는 국가가 되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은 진짜 괜찮은 국가다. 그랬을 때 북한 주민이 당연히
네, 거기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어떠한 경우에서도 있죠. 국제 정세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한국 내에서 전쟁이 발생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제 정세를 제대로 읽지 못하게 되면 전쟁의 화마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1950년에 보면은 결국 김일성이가 잘못 판단해가지고 들어온 경우가 되고요. 그런 문제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고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려면은 국방력을 갖다가 키워야 되고, 결국은 대한민국이 군사력이 세계적 수준까지, 물론 핵을 갖기는 힘들다 할지언정 핵보다는 핵 밑에 있는 정도의 수준, 그 정도의 국방력을 강화시켜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돼. 그건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지금까지 봐서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있었던 미국으로부터 그 미사일 사거리 협정을 갖다 완전히 완화시켰잖아요. 그래서 마음대로 우리가 이제 미사일을 갖다가 개발할 수 있는 것은 그거는 미국으로부터 굉장히 중요한 걸 얻어낸 겁니다. 원래 현대전은 결국 미사일전이거든요. 네, 탱크니 뭐니 그거보다도 미사일이 최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봐서는 잘하고 있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크라이나의 내부 상황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이 좀 닮아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북한이 올해만 미사일을 8번이나 쐈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남북의 통일도 멀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서희숙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때문에 꼭 통일이 멀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없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항상 이런 지정학적 변화가 있을 때 저희는 그 기회적인 요소를 잡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란 나라가 우리가 러시아와의 우리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뭐 멀리 올라가 보게 되면 그 1896년이죠. 아관 파천이라고 하는 뭐 그 이전부터 네. 우리가 관계 맺었지만 말하자면 극적 관계가 맺어진 거는 1896년에 아관 파천 1년 동안 그 고종이 그 러시아의 공사관에 그 조선 조정을 갖다 의탁했던 일이 있었죠. 당시 그 러시아는 한반도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그 러시아의 남진 정책에 의해서 우크라이나 관계가 있습니다. 크림반도에 들어가려고 하다 거기서 크림 전쟁에서 영국하고 연합군한테 지는 바람에 사실은 아시아로 눈을 돌려갖고 연해주를 점령한 이후에 이제 이 한반도에 진출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1904년에 러일 전쟁에서 일본한테 패하게 됨으로써 이게 사실 물러갔는데 그래도 러시아의 그 한반도 진출에 대한 꿈은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1945년 해방과 더불어서 미소 분할 점령이 소련이죠.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이 여기 들어와갖고 북쪽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세운 나라는 소련입니다. 러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인공기서부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나라 이름까지 전부 다 그 당시 스탈린의 소련이 지어준 게 북한이고 소련군 장교를 갖다가 당시에 북한에다가 그 지도자로 김일성이라는 이 인물을 세워갖고 그 소련의 괴뢰 정부를 사실 만들어서 시작된 건데 물론 나중에 이제 김일성이 다 숙청해갖고 러시아 인사다 쫓아냈지만 아무튼 그렇게 시작이 됐던 거고 그 다음에 또 김일성의 뒤를 도와갖고 6.25 전쟁을 일으킨 거. 그러니까 소련의 군사적 지원에 의해 갖고 6.25 전쟁이 터진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러시아와 우리 한반도의 우리의 운명, 한반도의 분단 이런 거는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휘말린 건데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도 굉장히 비극적인 얘기가 되겠지만요. 이게 지금 러시아가 세계적인 고립에 지금 취하게 되는 건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면도 우리가 잘 살펴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경제적인 부분도 우리가 대처를 잘해야 되지만 이 지정학적 변화에 대한 부분들도 맞아요. 우리가 잘 변화에 대응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우리의 현대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1990년도에 그 한소 수교가 맺기 전까지의 러시아와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악연 중에 악연이죠. 그런 악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지금 우리가 이 통일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리가 면밀히 봐야 되고 이 주변 국가들의 태도 변화가 이 말한 상황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섣부른 예측과 섣부른 말하자면 판단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이게 장기화될지 단기화될지 우리가 그거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은 전쟁이라는 건 그 의지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특히 지금과 같이 그 러시아의 그 푸틴의 개인적인 의지가 많이 반영된 전쟁이지 않습니까? 뭐 국민들을 설득하거나 의회를 설득하거나 이러한 전쟁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잘 살펴가면서 국제사회와
공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면에서 저희에게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을 잘 살펴야 되고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이 통일의 부분도 의지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통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데 무슨 통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통일에 대한 의지를 갖기 위해서는 이 분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게 불편하고 이게 굉장히 비극적인 거고 부자연스러운 거고 이거를 벗어나서 현상을 타파하고 새로운 하나의 현실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이 만들어줄 수 있는 공감대가 만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저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말하자면 갖게 되는 인식의 변화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이 통일운동을 이끌고 나가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해주신 말씀 너무 공감이 되고요. 저는 매번 이 시간이 될 때마다 두 분께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이런 패권 경쟁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까지 폭넓게 살펴봤는데요. 정말 많은 다양한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정말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어려운 주제 쉽게 잘 풀어서 설명해 주신 김선래 교수님 그리고 서인택 회장님 감사 인사 전하고요. 끝으로 혹시 교수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셔도 됩니다. 네, 짤막하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사실 100번 아무리 어떤 얘기를 해도 있죠. 전쟁은 피해야 되겠다. 그다음 한반도 내에서 전쟁은 더더욱 피해야 되겠고요. 우크라이나 내에서 러시아와 저항하는 그 시민들과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에 대해서 굉장히 슬픈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거 참 참혹한 일인데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지키고 있다는 거. 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결정이 날지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은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그 푸틴 대통령이 평화를 위한 어떤 그 길을 빨리 걸어가지고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더 이상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전쟁의 화마에서 계속 유지되는 건 말도 안 되는 사태고요. 될 수 있으면 평화적으로 빨리 끝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서인택 회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충격적인 충격도 받고 했었는데요. 결국은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 전쟁이 나게 되는 거는 그 국가가 분열되어 있을 때 전쟁이 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는 여러 정체성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 다른 집단들끼리 분열하게 되면서 그 분열이 분쟁이 되고 그 분쟁이 지금 그 전쟁의 원인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민족이 이 북한과의 관계가 있고 결국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전체성, 한민족이라고 하나의 우리가 끊어낼 수 없는 하나의 정체성을 납득시켜 나가는, 인식시켜 나가는 노력.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개척해야 될 미래 비전에 대한 얘기죠. 우리가 어떤 통일된 국가를 실현하고 어떤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 나갈 것이냐에 대한 비전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의지. 그게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게 되면 우크라이나가 어느 편에 설 것이냐가 이게 혼란스러운 거였지 않습니까? 친러가 될 거냐, 친서방이 될 거냐, 여기서 뭐 나토에 가입하냐 아니냐. 그러니까 이 국가가 어떤 국가의 어떤 미래 비전을 갖고 있느냐가 이게 사실은 퀘스천 마크가 붙게 되니까 이걸 위협으로 인식한 러시아가 전쟁을 말하자면 일으키게 되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통일 한반도의 미래 비전, 저희가 얘기하는 코리안 드림이라고 하는 통일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냐에 대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기초로 한 기반으로 해서 미래 비전이 뭐냐?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 민족에게만 이익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게 전체에게 이익이 되고 평화 번영에 함께 발전하는 상생하는 그런 통일된 국가가 실현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미래 비전을 갖다가 세계 앞에 알리는 그런 활동을 저희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이번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많은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교수님 통해 갖고 많이 또 공부도 하고 몰랐던 부분들을 알게 돼서 참 좋은 그런 의미 있는 오늘
토론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저도 오늘 두 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끝으로 이 전쟁사를 전공한 세계적 석학이죠. 유발 하라리가 최근 기고문을 통해서 지난 70여 년 동안 전쟁의 몰락과 더불어 지켜진 평화는 인류가 이룩한 가장 위대한 정치적, 도덕적 성취인데 불행히도 인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물거품이 될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은 인간의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세계적인 대전환의 시기,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대각성과 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